없이 온몸이 결릴 때면 내일 비가 오려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관절 질환은 날씨병이라고 불릴 만큼 기후변화와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이면 관절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관절 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은 추운 것 같은데요. 또 올겨울이 유난히도 추운 한파가 계속돼서 의료기관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날씨가 추워진 덕분이라 하기는 곤란하지만 저희 병원 외래에도 한 20%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곧 꽃샘추위도 다가올 텐데요. 날씨가 추워서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나 근육, 인대 등이 수축하게 되면서 목,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또는 손목, 발목 통증 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질병 중에 손목터널 증후군은 어떤 질병인가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병인데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록을 보면 최근 5년간 2000년도에서는 12만 4천 명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7만 5천 명으로 증가, 약 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한 이유가 보통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손목에 의한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이 주 원인으로 생각되고 남자 여자 비율이 여자가 4배 정도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자분들이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목뼈 위에 손목 가로 인대가 덮고 있습니다. 이 손목 가로 인대와 손목뼈 사이에는 터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터널 사이로 힘줄과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신경이 많은 원인, 즉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탈구, 아니면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많이 쓰게 돼서 부종이 생겨서 좁아져 가지고 신경이 눌리게 되면 손목이 저린 증상이 손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저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손목이 뻐근함을 느끼곤 하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은 어떤가요?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가장 중요한 증상이 손저림 증상입니다. 손저림 증상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눌리는 신경이 정중신경입니다. 정중신경이 분포하는 부위가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일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저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주로 이 부위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통증이 야간에 많이 심하게 나타나고 증상이 많이 심하게 되면 근력이 약해져서 물건을 잡게 되다가 떨어뜨린 경우가 한 번씩 있게 됩니다. 그 외에 팔, 어깨, 목까지 통증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이 있나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는데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양 손목을 등을 마주대고 90도 정도 구부린 다음 약 30초 정도 유지하게 됩니다. 유지하고 있으면서 손저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뻐근거리는 관계없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 방법은 제일 처음 우리가 손목을 안 써야 되기 때문에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 쓰고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아지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아지지 않고 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흔히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정중신경에다가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증상은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로서 정기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해도 계속 반복해서 재발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은 아까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이 손목 가로 인대를 절제해서 수근관을 갖다가 넓혀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세심한 간단하게 주의만 좀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하기 전에 한 1, 2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예방할 수 있고, 작업 도중에도 적어도 한 30분 정도 작업하고 난 후에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손목 터널 증후군과 함께 허리 발목 통증도 함께 잘 온다고 하셨는데요. 대표적 발목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길이 미끄럽게 됩니다. 미끄러우면 우리가 이제 발목을 자주 삐게 되는데, 특히나 운동하면서도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등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산인데, 등산을 하다 보면 올라갈 때보다는 하산 때 주로 많이 다치게 됩니다. 네, 그럼 등산 시나 길에서 미끄러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발목 질환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될 것 같습니다. 골절이 생기거나 아니면 발목 인대가 파열되거나 다치거나 파열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목 염좌는 어떤 질병인가요? 우리가 발목 관절에는 내측 인대와 외측 인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상맞는 부위가 외측 측부인대를 많이 다치게 됩니다. 외측 측부인대는 전방거비인대, 후급거비인대, 종비인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흔히 수상받는 부위는 전방거비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많은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종비인대까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대가 파열되었을 때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는 외측으로 외력을 주고 전후방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 외측 인대가 튼튼하게 되면 이쪽 부위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범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같이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되게 되면 여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외측 부위가 전측과 비교해서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를 보고 우리가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됐다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이 상태에서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검사 방법으로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MRI 촬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주위에 연부 조직이 하얗게 되는 것은 멍들어 있는 부위고, 여기가 전방거비 인대인데 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환자의 경우 최근에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되었을 경우 예전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추후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관절염도 오고 발목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요소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되어 있고 불안정 요소 소견을 보이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이 최근에는 관절경과 함께 인대 봉합 수술을 하는데, 관절경 사진에서 보시면 주위 관절 안에 인대가 너덜너덜한 모습이 보이고 안쪽에 구멍이 난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 번씩 관절 연골이 같이 동반된 손상이 보이고 있지만 이 환자는 보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골절이 생기게 되는데, 골절이 생기게 되면 이 환자 오른쪽 왼쪽과 비교해 보면 안쪽 내측 복사뼈에 골절이 생겨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골절된 부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절개하니까 관열적 정복술이 되겠고요. 내고정, 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그래서 내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한 번 접질렸던 분들은 다시 한 번 접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발목 인대를 다치게 되면 인대 다치는 정도가 다양합니다. 약간 늘어나는 거, 아주 조금 더 늘어나는 거, 아니면 파열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조금 늘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늘어나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대 길이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대신에 좀 더 많은 외력으로 인해서 다치게 되면 인대가 늘어난 상태가 다시 원상태로 길이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길이보다 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목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목을 자주 삐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발목 족관절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 증상이 주로 아무래도 불안정하니까 반성적인 통증과 함께 발목을 습관적으로 삐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이 자주 붓게 되고 발목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뻐근한 느낌이 자주 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발목 관절염과 만성 발목 불안정성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절염은 그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호전이 안 되고 얼마 못 걸어서 통증이 자꾸 재발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발목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발목 관절을 붙여버린다든지 이런 방법과 아니면 요즘 최근에는 발목 관절도 인공 관절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 불안정성에 대한 치료 방법은 제일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서 발목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 수술을 통해서 발목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발목 인대 재건술이 되겠습니다. 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해주신 다양한 발목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운동 전후에 발목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발목을 먼저 풀어주고 운동 평상시에 발목 근육을 강화시켜서 안정성을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후 발목을 다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높은 신발이라든지 하이힐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요추부 염좌는 무엇인가요? 급성 요추부 염좌는 급격한 외상에 의해서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을 입어서 극심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만성 요추부 염좌는 특별한 외상 없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허리 요추부 용통을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적인 요추부 염좌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부적정한 자세로 작업을 계속할 경우, 척추 구조가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비정상적인 욕추 곡선으로 인한 경우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근육과 인대가 굳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관절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추위 속에서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관절만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 주변 속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 체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